자, 이제 건축법인데 이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합격의 꿀팁을 제가 또 전수해드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보면은 그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어떻게 치면 되죠? 잘 치면 되죠. 잘 치기 위해서는 방법이 까먹기 전에 치면 됩니다. 까먹기 전에. 그렇죠. 까먹기 전에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직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합격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꿀팁을 전수합니다. 토요일 날 시험 치잖아. 동차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2차 과목 봅니다. 왜 2차 과목을 이때 보냐면 그 1차, 2차를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힘들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2차 과목을 보라는 건데 2차 과목에 암기사항이 많으니까 암기사항을 훨씬 암기사항이 많은 것일수록 시험에 임박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을 금요일 날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1차 과목 봅니다. 다 봐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보는데 목, 수요일, 화요일 이때 2차 과목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공법 대충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중개법이랑 이런 거, 지적법, 지적법이 제일 중요하죠. 중개법, 지적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세법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고 남은 시간에 뭐 시간 날 때 공법 보든 말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월요일, 일요일 1차 과목 하나씩 나눠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뭐 토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서 뭐 2차 과목, 그 다음에 수요일, 화요일 해서 뭐 1차 과목 하루 더 줘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시험 시험 직전 한 2주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는 거예요. 세 번. 이게 끝이 아니라 시험 직전에 또 봅니다. 시험날. 그럼 4번. 2주간 걸쳐가지고 4번을 보는데 이게 떨어질 수가 없죠. 떨어질 수가. 그리고 아직 우리는 2주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죠. 앞에 2주 동안에 또 한 번에서 2번 정도. 그러면은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최소 5번에서 6번을 반복하고 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해왔던 건 뭐냐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5번에서 6번 정도로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하루 종일 세우면 안 됩니다. 계획을 막 3시간씩 세우고 있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커피숍 앉아가지고 계획만 막 반나절씩 세우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계획은 대충 세우면 됩니다. 대충. 계획은 대충 세우는데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려면 중요한 거 책 딱 한 권만 보는 거, 한 권만. 여러 권 보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법은 제가 요약서를 거의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요약서를 보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고 기본서를 옆에 펴놓고 그 다음에 노트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노트만 보셔도. 노트에다가 기본서에서 좀 기출문제에서 많이 표시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아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좀 이게 노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들이 막 요약돼 있다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안 써져 있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한번 좀 읽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서는 그래도 그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보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안 보셔도 좋고 기본서에서 문장들을 천천히 밑줄 쳐둔 거 위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노트를 펴놓고 노트는 제가 그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 상기시키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책을 쭉 읽어가시면서 버릴 부분 버리고 이렇게. 근데 요약서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약서를 보셔도. 그래서 옆에 이거 노트를 펴놓고 판서했던 걸 상기하는 정도. 그래서 이 노트를 펴놓으면은 자동으로 음성 지원이 될 겁니다. 이게 수업 많이 들으신 분들은 노트만 봐도 음성 지원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달 동안에는 책 여러 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한 권만 반복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대충 보면 됩니다. 대충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암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 한번 써보는 정도. 쓰는 것만큼 암기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고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쓰는 겁니다. 쓰면서 외우는 거. 그래서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써보고 해서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까먹기 전에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장 가서 9시에 딱 맞춰서 시험장 가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뭐 떨어지려고
그 각오를 한 사람들이죠. 8시까지 가는 겁니다. 8시. 제가 처음 가가지고 의자 바꾸라고 했죠. 의자 제일 편한 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1교시에는 학개론이 훨씬 더 암기사항이 많으니까 학개론을 보는 겁니다. 민법은 뭐그 전날 보고 민법은 또 봐놓은 거 잘 안 까먹으니까 학개론을 1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 암기사항을 막 외운 다음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학개론을 치는 거죠. 방금 봤던 걸 시험을 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방금 봤으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외운 것들을 바로 시험장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들을 최대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을 그동안 해놨어야지 이 1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실 때, 마지막 한 달 동안 반복을 하실 때 시험장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을 내가 좀 오늘 집에 가시면서 숙제, 그 집 근처에 문구점 되게 큰 거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제일 비싼 색연필이나 형광펜 사가지고 지금부터 시험장에서 꼭 봐야 될 것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책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눈에 확 띄게, 색깔도 눈에 확 띄는 색깔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빨리 넘길 때도 이게 보입니다, 눈에. 그럼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그냥 눈에 딱딱 찍어두면 됩니다.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쓰면서 외우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찍어두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인하고. 그래서 시험 직전에 1교시 전에는 요 학개론을 보셔야겠죠. 학개론 보고 학개론부터 풀면서 암기사항들 빨리 풀고 민법 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이거 밥 먹는 시간 아닙니다. 난 밥 먹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던데. 나는 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밥 먹어야죠. 밥 먹는데 간단한 걸로, 소화 잘 되는 걸로. 김밥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김밥은 원칙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김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김밥보다는 좀 소화가 좀 편한 걸로 그렇게 싸우셔가지고 주먹밥 같은 거라든지 꼭 좀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드시면서 밥 먹을 때는 대충 봐도 되는 공복을 보시고 밥을 좀 한 10분, 5분 정도면 다 먹을 수 있겠죠. 좀 그 밥을 한참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추천드리는 거는 초코바 하나 먹고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나는 꼭 밥을 먹겠다. 드셔야죠. 드시는데 한 10분 정도 안에 다 드십시오. 공법은 밥 먹으면서 한 10분 정도 보는 거고 남은 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때 중개법을 미친 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법을 외우고 나서 바로 시험지를 받자마자 중개법부터 푸는 거죠. 뭐 2차는 공법부터 푸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중개법을 외우고 나서 바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걸 시험을 치는 거니까 이 정답이 막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정답이 쑥 튀어나옵니다. 눈앞으로. 어떻게 찍으면. 그 다음에 저는 그 2차를 3과목을 한꺼번에 다 칠 때만 시험을 쳐봤는데 지금은 중간에 뭐 잠깐 볼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를 이제 다시 내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책을 걷고 할 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 세법, 지적법은 그 전에 당연히 다 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법 같은 거 뭐 한 장짜리 프린트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료들 뭐 인터넷에 막 또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던데 한 장 세법 뭐 이런 거 있던데 그거 한 장 딱 꺼내가지고 10분 동안 열심히 외우는 거죠. 해가지고 바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사항들을 시험 치기 직전에, 시험지를 받기 직전에 확인하고 바로 시험 치고. 그래서 1차 전에는 학개론 보는 거 추천드리고 점심시간에는 중개법, 그 다음에 그 잠깐의 텀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책 넣으라고 할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순진하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앞에 다 꺼내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세법 한 장 볼 거 이런 것들은 책상 밑에 넣으면 대신에 책상에 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분 정도 볼 걸 세법을 책상 밑에 넣어 놓는 거죠. 해가지고 그 10분 시간에 잠깐 이게 어수선한 순간에 나는 이걸 꺼내가지고 보는 겁니다. 한 10분 동안 빨리 해가지고 시험을 치시고 해서 최대한 내가 까먹기 전에 시험 직전에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볼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여러 차례를 볼 거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안 보였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횟수를 많이 보는 게 좀 횟수를 많이 보는 최대한 많은 횟수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간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뭐 크게 보자 보면은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내가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지가 이런 우리 같은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도 시험 한 달 전, 한 2달 전 그게 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마지막 한 달, 2달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고 마지막 한 달이 시험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때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험장에 가면은
그 회사들에서 나와가지고 홍보자료 같은 걸 뿌릴 겁니다. 홍보자료 같은 거 뿌리는데 시험장에서 꼭 봐야 할 지분 100선. 이거 꼭 보면은 꼭 그 다음에 그 학원에 가게 됩니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난리 나죠. 시험장에서 나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험장에서 뭘 봐야 할지 준비를 안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학원 오세요 하고 시험 떨어지면 우리 학원 오세요 하고 나눠주는 자료죠. 이걸 보고 있으면 그 학원 가죠. 그러니까 그 학원 떨어지고 목적 자체가 떨어지고 우리 학원 오세요 하고 나눠주는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시험에. 이거 보면 그 또 시험장 갔다 오면 또 이런 말 하죠. 야, 그 시험장 앞에서 나눠주는 그 지문 100개 그거 보면 막 눈에 확 후게 그 뭐지? 너무 좋던데 자료가? 좋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100개 뽑아가지고 기출지문 쭉 써놓은 겁니다. 다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온 것만 써놓은 거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답답하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장에서 봐야 될 거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보던 책을 봐야지. 요거는 지문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전범위가 나와 있지도 않고 내 눈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100개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1시간 안에. 그러니까 내가 보던 책을 빨리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대신에 그 책이랑 같이 음료수랑 초콜릿 주면 그거는 받고 그건 받아놓고 책은 버리시면 됩니다. 자, 26페이지 보면 건축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만연 횟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만연 횟수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가지 행위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자, 보면은 뭐 노트는 36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면 신축이 된다.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종전 규모 안에서 새로 지을 때는 해체는 재축, 멸실하고 새로 지으면 재축인데 이게 종전보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축이나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모 안에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커졌을 때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커지면 신축,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커지면 증축.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일부를 철거를 요 해체라고 좀 바꿔주시죠. 일부를 해체하고 크게 지었죠. 그러니까 증축.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제2로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짓는 건 재축. 그다음에 주요 구조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 그다음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 그다음에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자, 보죠. 4번, 5번을 좀 구분하시라는 건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두 개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물이 있다가 옆에 하나 더 지으면은 연면적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축. 근데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거는 연면적이 늘어났긴 했지만 이건 신축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랑 5번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원래 한 동 있다가 옆에 한 동 더 지으면은 증축인데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 그다음에 대수선. 그것도 다 거기 나오는 거죠. 36페이지.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차이점은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수선 변경일 때에도 숫자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벽 마감 재료, 이거 빠뜨리지 마시고 외벽 마감 재료를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해서 대수선 문제 나오면 숫자 보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숫자 보면 헷갈리고 뒤에 증설 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해서 앞에 게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증설 해체 나오면 숫자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수선 변경일 때 앞에 게 주요 구조 보면 숫자 확인하시고 주요 구조가 아니라 울트라다 그러면은 수선 변경일 때도 숫자 볼 필요 없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이 나왔을 때만 뒤에 수선 변경인 경우 숫자를 보는 거지 마지막으로 숫자를 봐야지 처음부터 숫자를 보면 엄청 헷갈립니다. 건축법, 주택법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숫자에 집중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막 이상하게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72번 이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중개법에서 고생했고
그 앞에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을 풀면서 고난과 역병을 이겨 나온 거죠. 70번쯤 되면은 내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이. 거의 지금 막 시간도 100분 중에서 한 80분, 그 다음에 70분 이상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운, 그러니까 눈에 잘 가는 그 숫자에 딱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절대 보면 안 되고 숫자 말고 증설 해체인지 수선 변경이지 먼저 보시는 겁니다. 대신에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보면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맞죠? 그다음에 기둥을 한 개 증설하는 거는 증설 나왔으니까 증설 해체만 증설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수선 변경 앞에 숫자 필요 없죠.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증설. 여기까지 맞습니까? 30 하지 말고 숫자 보지 말라니까. 증설. 증설 해체니까 역시 대수선 맞죠? 근데 뒤에 연면적이 증가해버리면 이건 증축이라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숫자에 눈이 갑니다. 자동적으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숫자를 의식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증설 해체 나오면 대수선, 수선 변경일 때 앞에 게 주요 구조부일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옳은 것인데 의원, 주민자치센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일종 건색 맞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침술원, 적골원 이런 것들 싹 다 일종 건색.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들도 일종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건색인데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공공 업무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이거 뭐였죠? 문화 집회시설. 동물, 식물 키워서 구경하는 데는 문화 집회시설. 근데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건 도축장, 도개장, 축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마술소 뭐죠? 이종근생.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안마술소, 이종 안 되는 것들 막 시리즈 나올 때 항상 묶여 나오는 거. 근데 무도학원은 우리 학원과는 달리 재밌죠. 위락시설. 그 다음에 장의사 이거 뭐였죠? 이종근생. 장의사, 총포 판매사 이런 것들 이종근생. 근데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들을 묘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은 사람 실어나는 거 이거 운수시설입니다.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철도, 항만 이런 것들, 공항 이런 것들은 다 운수시설, 사람 실어나려면. 근데 그 뒤에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OX 지문이 1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야외극장은 자동차 극장에는 영화 보러 갑니까? 쉬러 갑니까? 그렇죠. 관광 휴게시설. 이해를 잘하셨네. 자동차 극장은 쉬러 가는 데니까 관광 휴게시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종근생을 의료시설로 변경하죠. 이럴 때는 허가사항이죠. 근린시설에서 의료노수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죠. 동물병원 이건 뭐죠? 이종근생.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종근생. 근데 창고는 창고겠죠? 그래서 이종근생에서 창고로 바꾸면 허가. 그러니까 5번까지 풀고 호텔은 숙박시설입니다. 백화점은 판매시설이겠죠? 다, 판, 운, 숙 뭐죠? 기재내용 변경 신청. 다, 판, 운, 숙 같은 시설군에 있으니까. 자 보면 1번처럼 그 용도군을 써주면은 그나마 찾기가 편하죠. 근데 4번, 5번처럼 건물의 종류가 나오면은 이 건물의 종류를 가지고 용도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이 이종근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나오면 그나마 좀 쉬운데 4번, 5번 이렇게 건물의 종류를 최근에 내고 있죠. 건물의 종류를 가지고 용도를 찾고 나서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4번, 5번처럼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준용 규정들이죠. 용도 변경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37페이지 보면은 노트에 용도 변경할 때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관계없이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N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다만 여기 단서가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건 허가 대상만.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대수선에 관한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2번 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 600제곱미터인 판매를 업무로 신고 대상이죠. 이건 다, 판, 운, 숙에서 당공, 업고 이렇게 바뀌니까 신고.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겠죠. 다음에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인 문화 집회시설을 숙박시설로, 문화 집회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면 문의관종에서 다판, 운숙 바뀌니까 신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고요. 제가 알고야 안 돼. 용도 변경 표현은 외우셔야죠. 다판, 문화집회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요거는 신고 사용이죠. 신고하여야 하면 맞고, 사용 승인도 받아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은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N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요거 단서가 있죠.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때. 근데 이거는 바닥 면적이 1500이니까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그래서 건축물 중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었죠. 1번에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두 번째는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전통 건조물, 이거는 적용을 하죠. 문화재 일대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전통 건조물, 전통 한옥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제약실,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임대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건축 허가는 정리를 좀 해보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N은 공사 계획을 신고해주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 사용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허가 신청을 얼마나 하죠? 2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 그 다음에 사전 결정 통지받았을 때 의제되는 게 4가지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근데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일 때는 어디서만? 보전 산지일 때만.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에서만.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허가를 신청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심의를 거친 건축물 역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 사전 결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 심의 결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하고, 안 하면 효력이 상실, 실효됩니다. 이렇게 심의도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에서는 처음 나오는 게 허가권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 때 원칙 누구한테 허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는 거죠. 이럴 때는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죠. 근데 이런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뭐 받죠?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첫 번째 대형 건축.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이 건물에서 연면적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거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지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여기도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규모는 없죠. 뭐 지을 때? 위락이랑 숙박시설 지을 때.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래서 요 두 가지. 규모가 있고 없고 좀 구분하시라고.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에서는 규모가 따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노트에는 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근데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지만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근데 권한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요거는 아마 요약서에 있을 텐데 287페이지 보면 요약서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한을 확보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건축물이 노후화라든지 구조 안전의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얼마? 80% 이상이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는. 네 번째,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려할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르는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80%에서 나머지 20% 없으면은 착공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로 얼마 이상 협의하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이게 매도 청구. 오케이.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라는 행위는 기속행위라서 지 맘대로 허가를 거부하는 게 안 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첫 번째는 요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가 주변의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 맨 끝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허가 거부 사유. 일 때는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허가받고 나서 착공 원칙 얼마나 하죠? 2년.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거 얼마 인정해주죠?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죠. 두 번째는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세 번째는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상쇄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 제한이라는 게 있죠. 건축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도지사가 제한하거나, 즉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제한 나오면 맨날 나와야 되는 게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가 나와야 되고 언제까지 하는지, 제한하는 기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첫 번째,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두 번째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2년. 연장은 1년. 자, 문제 보죠. 건축 허가에서는 일단 허가권자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랑 매도 청구,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사유, 허가 취소 사유, 허가 제한, 이런 것들이 주요 논점이죠.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지사 빠져야 되죠.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도지사.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가 허가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리지.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근데 3번 같이 읽어보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 바꿨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해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여기서는 규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위락 숙박이 아니죠. 그리고 위락 숙박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공동주택까지. 근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서는 따로 규모를 요구하지 않고 여기서는 위락이랑 숙박만. 이렇게. 그 구분하시라고 2번, 3번 같이 넣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맨 끝에 보면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허가 거부 사유고 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효력이 상시. 5번 정답이죠. 그리고 똑같다고 했던 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심의 효력도 상시. 그 다음에 신고대상 건축물 보면은 신고대상 건축물 다시 한번 보면 증축할 때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 재축 높이는 3m 이하 3m 이하.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규모가 2미, 3미, 촌에서 2미, 3미. 38페이지, 39페이지.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촌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3미일 때. 그 다음에 대수선,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규모는 2미, 3미인 대수선. 이거는 어떤 대수선이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아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네 가지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수선하는 대수선은 신고. 그 다음에 뭐 협의대상 공장은 무슨 공장이죠? 오이 공장. 해서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창고는 200,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400. 근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면지역에서 건축할 때 신고 대상. 해서 보면은 1번, 7번에 바닥 면적 80제곱미터를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85 이하니까 맞죠? 85 이하면 되니까 80제곱미터 증축, 개축, 개축. 그 뒤에 3층 이상은 제외한다. 그게 뭐냐면 자, 거기 단서가 있는데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만해서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내에 증, 개, 재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지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 이내일 때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거기 바닥 면적이 그 85제곱미터 이내의 바닥 면적이 10% 이내인 경우에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3층 이상일 때는 이런 단서들 한번 받아주시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내일 때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3층은 빼버렸습니다. 거의 단서로. 다만 해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바닥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내인 경우에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림지역에서 2층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3미는 맞죠?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은 맞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는 제외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요 단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방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거기서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내일 때만 요것도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요런 단서들까지 그 다음에 3번에 층수가 2층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기둥을 한 개를 증설하는 경우 증설이니까 일단 대수선이겠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나오면 대수선인데 일단 증설이니까 수선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럼 규모가 2미, 3미, 이면 2층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1층 건축물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맞죠?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500제곱미터 이하 2층이야.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신고 대상이 맞죠.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옳은 것인데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장은 얼마? 3년 안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는 신고하고 나서 얼마 만에 착공해야 되죠? 1년. 신고 대상 건축물은 1년. 그리고 요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 대상 건축물 1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다시 보면은 사정 결정이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안 하면 효력이 상실.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 다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착공 의무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한하는 기간은 2년. 제한할 수 있다 하면 2년 해야 됩니다.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지 항상 대답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칙만 2년.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하면 2년.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면 2년. 그리고 사유는 시 도지사가 제한하는 거니까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4번. 자, 보면은 여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겠죠. 건축주가 누구한테 신청하죠?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건축주는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 완료 보고서랑 공사 완료 도서 등을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거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 4번은 15일이 아니라 7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 다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5번 정답. 얼마를 연장하고 몇 해를 연장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협의 대상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인데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뭐 한다고 했죠? 협의.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 그리고 협의 대상 건축물은 요 착공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착공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거기 39페이지 7번에 착공 신고 및 사용 승인 밑에 그 화살표 나와 있죠?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건물이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이랑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협의 대상 건축물은 따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착공 신고 대상이랑 사용 승인 대상이 같다라고 했죠. 착공 신고한 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안 했으니까 사용 승인도 안 받겠죠. 대신에 뭐 하면 되죠? 통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사용 승인 대신에 통보하고 사업공 신고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에 관련해서 협의하면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의 지상,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을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 한번 보면, 자, 필기를 시험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일종근생 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생 되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을 허용하는데, 이 문화집회시설 중에는 공연장이랑 전시장으로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되는데 여기서는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의 지상,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고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들, 그 지을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이런 거. 시험 한 2번,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생 중에 뭐 막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오는 애들 있죠.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 안 됩니다. 이거 고시원이라고 했죠? 다중생활시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요거, 문화집회시설 중에는 공연장, 전시장 요것만 된다. 요게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었고, 그래서 뭐 안 되는 애들, 노래방,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총포사, 장의사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런 것도 봐주죠. 이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을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은 그 바로 옆에 나오죠. 39페이지. 가설건축물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건 요건이 있죠. 국계법 64조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층수는 4층 이상이면 허용이 안 되니까 3층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기억하십시오.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그래서 3층 이하이어야 한다. 조문에는 4층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거 비실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 그 다음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는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경비용으로 쓰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야외 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5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이하 이랬었는데 이거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생활 관련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종류는 제가 안 써놨습니다. 거기 1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존치기간은 3년. 그래서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둘 다 3년으로 하고 이것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 등에게 만료일이랑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허가권자가 30일 전까지. 그러면 통지를 받으면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14일, 신고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죠. 9번에 옳은 것.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 N은 허가권자로 뭐 하죠?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허가 대신에 협의. 허가 대신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협의 대상 건축물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 안 하고 뭐 하면 되죠?
통보. 그래서 지체 없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아니고 통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죠? 허가. 그러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문장 시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나오면은 이거는 허가받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거 연장할 수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할 때까지. 그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은 그래서 가설 건축물 나오고 존치기간 나오면 무조건 3년. 이것도 마찬가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것들이겠죠. 그럼 공사에 필요한 기간까지로 합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5번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그다음에 건축법령상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어떤 법률에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만 다니면 안 되고 차만 다녀도 안 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인 도로로서 각종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뿐만 아니라 그 예정 도로까지도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간 구간은 3m 이상.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그 폭은 10, 35, 35 이상, 2, 3은 6. 근데 다만 요거는 읍면지역에서는 4m.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렇게 될 때 폭은 각각 2m, 3m, 6m. 그러면 도로의 길이가 15m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죠? 15m면 35m 미만이죠? 그러니까 너비는 3m 이상. 3번 정답이고, 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공통점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 첫 번째 4번 지문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해외 체류할 때 이럴 때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는 두 번째 줄 저 앞에 보면은 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는 접도이고 접하는 길이는 2m 이상. 2m 이상. 그래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농막, 그리고 5번 지문에 있는 거. 이건 더 큰 건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공장일 때는 3000 이상일 때, 3000 이상일 때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 한다. 맞는데 단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이니까 요거는 3000. 일대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 다음에 건축성.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옆에 대지가 있을 때 대지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걸 건축선이라고 하죠. 원칙적인 건축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 원칙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원칙은 대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다만 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릴 때에는 자, 양쪽 옆에 대지가 있죠. 그럼 어디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근데 반대편에 경사지 등이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의 거리를
건축선으로 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 요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 빼야 되죠? 소요너비에 미달한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 면적, 그리고 또 빠지는 게 가각전제 되는 부분, 도로 모퉁이에서 잘라내는 부분도 대지 면적 선정할 때는 제외합니다. 근데 허가권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정 건축선, 얼마까지? 4m 이하의 범위에서. 이 지정된 건축선, 요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 그래서 뭐 2분의 1 소요너비만큼 이런 것도 중요한데,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되고 제외되고 이런 것들도 훨씬 중요합니다. 해서 보면은 1번에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죠.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너비의 2분의 1.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2분의 1씩. 그 다음에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와 가각전제에 의해서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 그 다음에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8m 미만이고 교차 각도 120도 미만인 경우에 가각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는 경우는 당해 도로와 교차 도로의 너비가 둘 다 8m 미만일 때, 그리고 교차 각도 120도 미만, 이하 아니고 미만일 때 적용하는 거라고 했죠. 8m 미만이고 교차 각도 120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시가 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만 모든 용도 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몇 미터까지?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자,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있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선 안쪽으로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튀어나와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까지?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경, 공개공지 이런 것들인데, 자,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경 의무가 배제되는 건물들이 있죠? 숫자 나오는 것만 좀 보죠. 공장은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공장은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연면적은 무조건 1,500. 그러니까 공장도 연면적 1,500 미만.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1,500 미만. 근데 물류시설은 어디서는 꼭 해야 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조경 의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숫자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건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노트에 보면 40페이지에 공개공지 나오죠? 그 순서대로 넘기시면 문제 순서대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굳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게 없는데 별로. 그래서 그 공개공지는 대상 건축물이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속 이거죠. 그리고 설치 대상 지역은 모든 상업지역, 준주거, 준공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설치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이랑 높이를 얼마까지? 1.2배까지 보죠. 그래서 1번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00. 연면적은 1,500.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그 다음에 판매시설로서 농수산물 유통시설로서는 반응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 파는데 업속 판매시설은 맞는데 그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 그 다음에 자, 건축물 옥상 부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옥상 적용 면적을 얼마까지를 대지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죠? 3분의 2.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적용 면적을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법의 기준에 맞춰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보면은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공개공유를 설치하더라도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것들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없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왜 틀렸죠?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이 있는으로 있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웠죠. 토지에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면 기준은 똑같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기준은 똑같은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요거보다 작게 분할할 수가 없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이거보다 작게 분할할 수는 있지만 허가받고 해라는 거.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기준은 똑같이.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번에 OX 지문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건 어딨냐면 노트는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 옆에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해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되죠? 2m. 2m 접해야 되는데 그거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건축선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그게 틀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 문제. 높이 제한인데 높이 제한은 거기 44페이지 바로 나왔어요. 노트는. 높이 제한에서 첫 번째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나뉘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첫 번째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는 누가 지정 공고할 수 있죠? 허가권자가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근데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고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 어느 방향부터 띄우죠?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건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이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근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고 예외적으로 남쪽부터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남쪽부터 띄우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적용하지 않는 곳은 지구 단위겠고요.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이건 안 써놨습니까 제가? 안 써놨으면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정북방향 1조 제한 적용 X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엄청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협정구역. 세 번째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라야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남쪽부터 띄우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 6군데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구역,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각종 산업단지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여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 다시 해볼까요?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일 때, 그 다음에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을 때, 이럴 때에는 남쪽부터 띄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인데,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든지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는 안 되죠. 일반 상업지역이랑 중심 상업지역,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공동주택이라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량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맞죠? 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어느 방향부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1조를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3층 이하가 아니라 2층 이하로서.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각종 면적 산정 방법. 자, 면적 산정 방법에서는 일단은 제외되는 것들. 그 시험 문제 제외되는 것들. 아까 대지 면적에서는 좀 했었죠? 그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 제외하죠. 그 가반수가 아니라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 면적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각전제되는 부분도 제외하고, 근데 지정 건축선은 포함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뭐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해서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외벽, 처마, 차양, 부연 이런 것들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돌출된 끝부분부터 일정 거리를 들어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전통 사찰은? 축사는? 한옥은? 자동차 충전시설은?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도? 그 밖의 건물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집 표면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하거나 건물에 부과해서 옆에다 뭘 설치했을 때 그런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1m까지 이런 것들이 건축 면적이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죠. 근데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이 안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붕 있고 기둥 2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지붕의 끝부분부터 얼마씩? 1m씩 들어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면적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얼마를 곱하죠?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산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1.5m를 곱한 것만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은 층고가 1.5m,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물의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옥상, 옥외, 지하.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기 노트에는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전기실, 기계실,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음에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을 제외되는 게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높이, 층수 뭐 산정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보면은 건물의 높이는 지표부터 상단, 옥상 바닥까지로 합니다. 근데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근데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높이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고 층수에서는 아예 제외. 그리고 층수에서 하나 빼는 게 더 있는데 지하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일 때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고 층수에서는 제외. 나머지는 지문에 나와 있을 거니까 문제 풀면서 보죠. 그래서 옳은 것.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이 도로, 공원 등이 있을 때 이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지표면부터 얼마까지 빼주죠? 1m까지.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은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고가 1.5m, 경사지붕일 때는 1.8m.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의 옥내가 아니라 옥상, 옥외, 지하, 옥상, 옥외, 지하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에는 가장 많은 층수. 평균 내고 이런 거 아니죠. 가장 많은 층수.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4m.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그 층수대로.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그 다음에 1층 전체의 필로티 구조인 공동주택으로서의 경우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옥상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층수에서는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12m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 5번 정답.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